예, 소개받은 김광수라고 합니다. 뭐 작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뭐 제가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그 내용을 조금 시작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래 26일 날 북이 이제 1월 1일에 신년사 맞을 앞두고 전원회의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황이 전원회의를 하고 있는데 26일 날 그 회의 결과를 이제 대한민국의 일간지 뉴스 발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26일 날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발언 중에 하나가 만반의 전쟁 준비를 하라 이렇게 소개되는데 일제 언론들은 27일 날 드디어 이제 북이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고 다시 전쟁을 일으킬 것 같다 이렇게 일간지에서 대한민국 일간지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내년 4월이 총선이니까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마 이렇게 문장을 했던 기사가 27일에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 만반의 전쟁 준비를 하라는 이 신호를 우리는 마치 북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거기다 연결해서 뭐 야당도 이제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라는 거고. 그러면 그 발언의 진짜 진위가 뭘까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면 이런 결론을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왜 북이 그런 만반의 전쟁 준비를 하라고 했을까라고 북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내년 1월달에 대만 선거가 그리고 또 11월 15일인가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선거가 4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월 말에서 4월 초에 연례적으로 하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런 어떤 국제적인 상황과 또 이제 최근에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뭐 현재 완료이 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러시아의 승리가 확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언론에서 거의 뭐 보도를 안 하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의 경우도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길지 모르지만은 정치적으로는 거의 이제 패배가 거의 확정이죠. 그러면 미국 바이든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자신들의 지금이 뭐 이 대통령 중에 현역 대통령이 체제의 지지율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선을 해야 되는데 재선할 수 있는 어떤 그 모멘텀이 필요하죠. 외교적 모멘텀.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까 3월 말에서 4월 우리 총선 기간에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이루어지고 대만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대만 독립 이렇게 활성화되겠죠. 그러면 중국에서 대만 전쟁 최근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전체적인 가능성은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이 형성돼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저희 한반도, 조선반도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거기에 이제 철저히 준비를 하자. 이렇게 이제 의미로 그렇게 만반의 전쟁 준비를 이렇게 언급했는데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을 침략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북의 속내를 저희들은 잘 모른다. 그만큼 북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 북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죠. 91년도에 발효된 남북 기본 합의서에 의하면 남과 북은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길로 가는 과정에서 잠정적인 특수관계. 그러면서 적이면서 같은 민족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8.15 경축사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민족은 36년간 지배한 일본도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36년간 지배한 일본도 친구가 되는데 같은 민족을 우리가 적대시하고 원수처럼 대하고 이것은 91년 바로 되어진 남북기본 합의서 정신에도 보완하지도 않고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북을 바로 본다는 것은 몇 가지 저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우리 민족 주체적 관점에서 바랍니다. 같은 민족의 개념에서 북을 들어가다. 두 번째는 아까 남북 기본 합의서에 있었던 그러니까 통일의 관점에서 북을 바라봐요. 통일의 관점에서 북을 바라본다는 것은 적이 아닌 우리 같은 동족이고 같이 통일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통을 적어도 북에 대해서 우리가 선의적으로 해석하고 좋은 점을 자꾸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계속 북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만 갖고 그래서 우리 통일하자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부산 사투리는 아무가 안 맞는 거예요. 말 계속 북을 나쁘다 하면서도 통일하자. 이거는 정벌단수이잖아요. 그러면 북을 우리가 친구, 보다 같은 민족, 동족, 통일의 대상. 그러면 보다 북을 좋은 장점을 많이 알려고 해도 계속해서 단점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통일의 관점에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북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내재적 관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북은 사회주의 체제.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북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일단 그래 부대 체제인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북을 보기도 전에 저희들은 미리 환경과 확장 편향에 갖고 무조건 나쁜 거예요. 일단 뭐 북의 생각을 읽기 전에 무조건 북은 나쁘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공 전투기들 잔재가 남아.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북을 비판하고 여기 어떤 뭐 장점, 국가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하면 적어도 북의 입장에서 적어도 한번 그걸 이해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진도 나갈 때 뭐 비판적으로 접근을 해서 나쁘면 나쁘다, 좋은 건 좋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북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전에 무조건 북을 일단 나쁘다고 해놓고 그에 대한 시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 3가지 정도 기준에서 본다 그러면 그게 어떤 모습이 보여질까? 저희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주체적 관점, 그리고 91년도 발효되어진 남북기본 합의서 정신, 그리고 내재적 관점. 이 3가지 관점으로 북을 들여다보면 과연 그게 실질적인 모습이 뭘까를 고민해 보니까 제목에 나와 있듯이 전략국가 관점이라는 게 보여집니다. 상징적으로는 지금의 북의 전략국가 조선은 약간 고구려에 저는 그 기상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연 다닐 때마다 남쪽은 약간 신라의 기질을 좀 그래서 고구려의 기질을 갖고 있는 국가, 신라의 기질을 갖고 남이 통합되면 각 이상적인 통일 통합 국가가 되겠다 이런 이제 결론을 제가 마무리 짓는데. 그러면 고구려의 기질로서의 전략국가 조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걸 저는 오늘 주어진 10분에서 그 이야기를 조금 책을 추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북은 이 지구상에 고구려가 굉장히 한때 동북아의 패권 국가였죠. 한국 안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고구려 한때 동부의 패권 국가였지만은 고구려는 침략성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우리가 전략국가이지만은 침략성을 갖고 있지 않는 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 거 아니면 지금의 모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략국가들은 다 패권성을 가진 그러니까 제국주의라 제국주의 속성과 패권적 속성을 가진 그리고 지금의 전략국가의 국제관계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략국가의 개념의 가장 우리가 단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모아서 딱 규정하면 유엔 상임 이사국이 전략 국가이면서 패권 국가들 5개 5개의 국가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한국입니까? 이 5개의 국이 유엔 상임 이사국. 그러니까 미국을 정점으로 해서 5국이 핵을 독점해서 전략 국가의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공통분모 바로 제가 먼저 언급했는 핵을 매개로 해서 전략국가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 플러스에서 여기서 나가면 이제 ICBM이라는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렇게 해서 미국을 정점으로 해서 5국의 나라들이 다 이제 전략국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 국가들의 특징이 아까 제국주의적 속성과 패권성을 가진다, 침략성을 가진다. 그런데 북은 이 전략국가의 반열에 서려고 하고 있지만 그 패권성과 제국주의적 속성을 가지지 않는 그 길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전제후무한 새로운 국제관계 또는 이제 국제관계학을 개념을 만들어내고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하고 모든 이제까지 국가들의 제국주의는 그런 패권성과 침략성을 가지는데 전략국가의 반열에 오르면서도 제국주의적 속성과 패권성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여기서 바로 구글의 저는 기지를 다시 한번 보게.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전략국가의 특징을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유엔 상임 이사국들이 다 전략국가인데 아까 핵을 가지는 거. 그다음에 그 핵 플러스에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게임 체인지가 그러니까 새로운 국제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그 다음에 세계 질서에 이바지를 해야 합니다. 이런 어떤 세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그럼 북도 과연 여기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진단을 하기에 앞서 저희들이 편견을 깨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북이 과연 전략국가가 될 수 있을까? 일본도 안 되는데 저는 일본 같은 국가도 전략국가가 아닌데 당연히 아까 그 일본은 핵을 안 가지고 게임 국가가 아니니까 안 되죠. 뭐 경제적으로 함께 2위의 국가이긴 하지만 우리 국제관계학적 개념으로서의 전략국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전략국가는 이런 경제력이나 이거랑 상관이 없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편견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북이 과연 전략국가로서 그럼 어떤 아까 핵을 가지고 그다음에 게임 체인지가 돼야 되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럼 그 길로 가고 있는가? 이 문제를 저희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바로 지금 미국과에 대해 가장 지금 아까 5개 상임 이사국 중에서도 그 우두머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직적으로 5개국이 세계 질서를 지금 패권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과 미국의 대결에서 북이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보는 겁니다. 그걸 제가 두 가지 기준을 갖고 이 책에 서술해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나뉘어야 합니다. 그 미국의 그런 압박과 제재,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북이 굴복할 거야. 또는 언젠가는 그 제재와 압박에 굴복해서 뭐 내전 체인지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혁 개방은 할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 많이 가집니다. 그게 과연 진실일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를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그런 제재와 압박을 이겨내고 북이 지금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걸 저는 두 가지 기준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뭔가 하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분단을 만들고 그리고 한국전쟁 1950년에서 53년에 났던 한국전쟁을 일으키면서 일반되게 미국이 북에 대한 접근법은 레짐 체인지, 즉 경계 내지 체제 전환을 일관되게 대북 정책의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 정책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체제는 붕괴되지 않았고 오히려 북은 지금 사회주의 강성국가, 사회주의 문명국가, 그 북스스로 이제 전략국가라는 그런 어떤 좌표를 설정해놓고 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제 그런 미국의 그런 내부 적대 정책이 무력화되고 있다, 이기고 있다. 끊임없이 이렇게 국가의 대결 속에서 체제 붕괴 내지 레진 체인지 정책을 펴왔지만은 그것을 이겨내고 지금 그 붕괴 직전까지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회주의 강성국가, 문명국가, 전략국가의 만연론자는 이겨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의 시간은 붕괴 시간이고 더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 왜? 핵을 가지기 전에도 특히 ICBM 그리고 화성 18호라고 이야기되어야 되는 핵을 가지기 전에도 그런 붕괴 정책, 미국의 대북 정책을 이겨왔는데 그러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가진 상황에서는 더 미국이 못 이길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 추론입니다. 핵이 연습대로 못 이깁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북이 이겨가고 있다는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미국이 취한 어떤 그 대북 정책의 접근법은 핵을 못 가지게 하는 거예요. 핵을 못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D8사도 대북 제재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전략 물자와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인도주의적 물품까지도 못 들어가겠고 이렇게 막아서 핵을 못 가지게 했는데 그 자적으로 핵을 가지고 그것도 지금 이 본토를 공격하는 ICBM까지 가지고 그러면 미국의 정책이 실패한 거죠. 그러면 체제 붕괴 플러스 핵을 못 가지게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일관되게 미국이 북에 대한 정책을 펼쳤지만 그게 실패했다 그러면 그건 앞으로 이길 시간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미국의 어떤 이런 어떤 그 대북 제재에서도 그리고 어떤 그런 내진 체인지 정책에서도 이겨내고 있는 북의 모습 속에서 북이 승리하고 있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어느 국이 중국 앞으로 미래적 관점에서 중국이 이제 유일한 대항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지만은 아마 인류사에서 이렇게 작은 나라 그리고 또 분단대의 국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다크한 국가 이런 북이 그런 세계의 어떤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국을 상대로 이겨오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가 전략국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아까 전략국가를 기준할 때 핵을 가지고 그 다음에 게임 체인지가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국제 질서를 상승하는 것이 이제 전략국가죠. 그러면 그것의 우두머리인 미국을 이기고 있다는 거기서 우리가 그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전략국가의 유산을 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핵도 갖고 있고 그러면 미국과의 대립에서 이긴다는 것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무너진다는 것이고 또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무너진다는 것은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연결되어진다 그러면 그건 바로 그 전략국가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아까 지금 혼전하는 그 어떤 전략국가와 다른 길이라는 바로 평화의 패권의 어떤 길이 아닌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그 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그러니까 미국 이 길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그러면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아니 다른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패권의 핵이고 그러면 북이 그렇게 핵 가지고 있는 그런 평화의 핵이다 이렇게 볼 근거가 뭐냐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저의 답은 이 책에 되겠습니다. 북은 핵을 가지는 목적을 명확하게 두 가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미 제국주의의 속성을 제거. 그러니까 제국주의 속성이 끊임없이 팽창 정책을 통해서 해외 침략을 통해서 속국을 거느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탈을 해와야 되니까 그 제국주의적 속성을 일단 제거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세계의 질서를 자주와 평화와 친선의 외교 관계로 수립하겠다. 이렇게 자신들의 노동당 규약에 명확하게 이렇게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준에 따라서 북은 핵을 가졌고 그 핵으로 그렇게 지금에 있는 패권적 전략국가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평화적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전략국가의 일상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책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북의 사회주의 체제가 왜 강한지, 우리가 왜 북의 사회주의 체제를 정확히 몰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라국가라는 최종적인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마 충분하게 몇 가지 저희들이 쟁점되는 사항을 제가 정리해서 과연 북이 가능할까부터 해서 북의 수령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다음에 북이 과연 인민복지 국가인지, 뭐 이런 몇 가지, 그다음에 북의 간식량난이 과연 이제 겪고 있는 문제인지, 이런 여러 가지 쟁점되어 있는 사항을 이 책에서 굉장히 재밌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질문할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충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짧은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